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칼로리 왕조의 등장을 이제 할게요. 칼로링구 왕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프랑크 왕조가 이제 크게 두 개의 그 왕조로 구성됐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메로빙구 왕조고요. 그 다음에 칼로링구 왕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메로빙구 왕조를 그 교과서에서는 요즘에는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마 이게 원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영어식 포기보다는 프랑스식 포기를 이제 쓴 것 같은데, 메르베우스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메르베우스 왕조.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메르베우스 왕조 이렇게 됐지만, 저는 이제 익숙한 메로빙고 왕조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메로빙고 왕조는 이제 클로비스가 이제 기창한 다음에, 이제 클로비스 사후에 이 왕조가 분할 상속으로 인해서 쇠퇴가 돼요. 그래서 궁제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지방 세력이 확대돼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 마라테를 거쳐가지고 피피 때 어,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카롤링고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카롤링고 왕조 부분을 이제 등장 과정을 이제 어, 살펴볼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갈리아 전역을 지배했던 프랑크 왕조는 왕국의 그 메르비 왕조는 그 왕가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그 분열의 원인은 이제 분할 상속제라고 보시면 돼요. 장자 상속제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영토를 동일하게 나눠주는 분할 상속제 때문에 그 왕국이 분열되는 한 배경이 되죠. 자, 귀족들이 건재할 만한 역량을 차츰 상실했다. 왕국이 성격이 다른 세 부분 나누어 셋의 분열이 거듭되면서 왕조 내부의 다툼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왕국이 동부와 서부를 칭했던 아우스트라이즈와 그 노이스트리아 귀족 가문 사이에 대립도 빈번하였다. 7세기 중요에 이르러 왕들은 지위에 걸맞는 실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실권은 누가 차지하냐면 궁제라고 이제 나는 불리는 귀족의 대표들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했다. 특히 아우스트라이즈의 궁제를 연임했던 이 카우스 가문이 강력한 무장 세력을 기반으로 프랑크 왕국의 지배 세력을 자임했다. 그 가문의 계승자 중에 이제 망치라고 불리는 카우스 마르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카우스는 작생, 프리스탄트, 알라만 지역 등에서 전개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 732년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남부 지역을 공략했던 이슬람 세력. 자, 요때 이제 이슬람 세력은 옴미아드 왕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표기법이 바뀌어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압함으로써 왕국 전체의 명성을 드높였다. 자, 이 전투가 이제 그 유명한 뚜루와 뿌아띠에서 이제 일어난 전투죠. 그래서 뚜루, 뿌아띠에 전투죠. 요때 이제 기병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죠. 자, 그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궁제 피핀이라고 하는데, 자, 피피누스는 그 유명무신한 국왕 신데리 3세를 수도원에 가두고 교황의 건의에 힘입어 국왕 지위를 가르침으로써 카오스가가 왕조 교체를 성취했다. 그래서 이제 카노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죠. 자, 이 밑에는 피핀의 업적들이 쭉 나와요. 자, 유난히 키가 작아 단신이라는 별명을 지고 있는 피피누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처한 교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교황 자키리우스는 그 피피니우스에게 랑고바르드, 예, 이 랑고바르드족은 그 당시 북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게르만 부족의 한 일파예요. 자, 랑고바르드족부터 위협받아 받는 노마를 군사적으로 원조해달라고 요청했고 피피누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쿠데타, 이 쿠데타라는 것은 그 앞에 그 친데레 3세대 수도원을 가두는 사건을 얘기하죠. 자, 쿠데타에 대한 동의를 타진한 후 결국에 왕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자, 피피누스는 프랑크족의 유력자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된 절차를 밟았지만 교황의 동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교황 사제였던 보니파키우스가 직접 왕에 대해 도유식을 강행했다. 이 도유식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 도유식인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그 왕권의 정당성을 만들어줘요. 피핀이 무력을 통해서 왕위를 창탈했지만 일시적인 형상이고요. 그 주변의 귀족들은 그의 이제 쿠데타에 대해서 하극상에 대해서 마땅치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이렇게 그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왕위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으로부터 직접 도유식을 받음으로써 이걸 이제 무마시킬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왕권의 정당성을 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자, 이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황의 축성을 받는 새로운 정통이 형성되었다. 자, 그 후에 이제 유럽 왕들이나 황제들은 그런 교황의 어떤 그 뭐냐면 형식적인 도유식을 거쳐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게 하나의 절차적 과정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절차적 과정이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피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프랑크 왕은 교회 보호자의 후견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교황은 세속 권력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신성한 존재라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 이후 피피는 그 756년 이탈리아 원정에 탈취한 중북부 이탈리아 영토 가운데 일부를 성인 베드로 무덤 앞에 바침으로써 교황령이 탄생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초의 교황령이 되죠. 이 지역이 이제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이 라반나 일대예요. 예. 자, 피피의 아들이자 그 다음에 카우스는 전복 정제를 통해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다. 자, 오랜 시간을 공들여 왕국의 동쪽에 위치한 작센을 이제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부 바이에른을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진출해 랑고바르드 왕국을 정복한 후 그 프랑크인가 랑고바르드 왕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진출했다고 해서 모든 이탈리아 지역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예, 주로 어디 지역이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야. 랑고바르드 왕국을 그 정복했죠. 그 아버지였던 그 피피는 어디까지 랑고바르드 쳐서 그 중부 지역을 뺏은 다음에 교황령으로 이제 기증한 거죠.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카를 대제, 이 카를로스는 그 랑고바르드 이제 왕국을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프랑크인과 랑고바르드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제 그 남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하겠지만 어, 새로운 공화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국이 있었죠. 그게 베나페토 공국이에요. 공화국은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통 이탈리아가 장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는 칼이 이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중부는 교황이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남부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베네페트 공국이 지배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한번 그 카오스 대제가 장악한 영토에 대해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니아 지구로 원정하여 이슬람 세력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넘어오지 못하도 단속했다.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딱 설명했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에 문제 나왔어요. 기출에 뭐와 같이 나왔냐면 노랑의 노래와 함께 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요 부분은 그 서강자에 이제 잠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스페인 원정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일단 스페인 원정은 그 스페인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서 영토를 확장하게 한 거야.
네. 그럼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은 누굴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들은 그 옴미야드 왕조를 계승한 후 옴미야드 왕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순히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어떤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영토 확장이야. 근본적으로 영토 확장. 다만 그 당시에 그 스페인에 이슬람 세력이 존재했을 뿐이에요. 거꾸로 서고트 왕국처럼 기독교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여기를 정복하러 원정을 떠났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보면요. 자, 일단은 그 이슬람 북부 거점 도시였던 팜플라나 사라고사를 먼저 공략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방에 이제 그 섹슨족, 이 섹슨족은 이제 그 당시 벨기에에 있었는데 공격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후퇴하는 도중에 어디를 넘게 되냐면 피레네 산맥을 넘게 되죠. 그때 이제 후방에서 기습을 당하죠. 이 기습당한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 로랑이 노다에서는 이슬람세력이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피레네 산맥에 살고 있는 사상 민족이었던 바스크족이 쳐들어와요. 이 바스크족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지금도 이제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바스크족이 기습 공격을 받아서 후방부대에 지휘했던 이 로랑이라는 사람이 젊은 장군이 전사를 하죠. 이게 이제 무슨 전투냐면 롱스보 전투예요. 그래서 이 롱스보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제 그 카탈루니아 지역에 아이고 이게 잘 안 쓰지네요. 자, 에스파냐 변경주를 설치하죠. 이게 이제 원노트 데모판을 쓰고 있는데 필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돈을 안 줬더니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좀 다음 주에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좀 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파냐 변경주는 어디에 있냐면 대충 이 지도상 이렇게 보면 제가 지도를 잘 못 보는데 이렇게 피레네 산맥이 있으면 여기 북쪽에 있어요. 요게 에스파냐 변경주야. 음, 그래서 이제 있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이 되게 큰데 이게 이제 그 이 원정이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원정 때 부각이 돼요. 원래는 이제 목적 자체가 아까 말처럼 단순히 영토 확장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소재로 해갖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온 노랑의 노래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 당시 그 원정 도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역사적 소재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걸 성전으로 모사해서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단순히 영토 확장에 불과한 것을 이슬람과 싸우는 성전으로 모살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약간 가장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팩트가 좀 틀린 게 많죠. 그래서 샤르마누가 나이가 120살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좀 단순한 영토 정복 싸움을 성전으로 모살했고요. 기독교인 바스크족이 을 이슬람군으로 동갑시켜갖고 로랑을 이슬람군에 의해서 공격받았다.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강독 부분에 들어가서 자, 결국에는 카오스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은 잉글랜드를 제외한 기독교 세계 대부분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 속에서
통합시키고 알쿠이누스의 표현대로 기독교 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카오스의 정부 활동은 단순히 영토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도 전파를 시켰어요. 그리고 영토가 확장된 곳에 꼭 교회를 설치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독교를 확대시키는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실용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그 왕국을 이제 유지하려면 행정 조직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직자들이야. 예. 그래서 이 성직자들을 뭐냐면 그 통해서 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한 카를로스 르네상스나 이런 것도 이 성직자를 동원해서 뭐냐면 행정조직을 또 정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성직자 중에 글도 모르는 사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교육도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의 영토 확장 과정은 기독교 전파하고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주 목적은 영토 확장이고 기독교 전파는 자기의 어떤 행정적 편의에 의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오스가 이처럼 전쟁에 승수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2, 3천 명이 이르는 기병을 동원할 수 있었다. 자, 이 기병은 누가 그 확립을 했냐면 망치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인 카오스 때 도입한 주종제에 크게 기여했다. 요건 뒤에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크게 이제 기병들 육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중에 카오스의 정복 활동에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뒤에서 은대지대와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은대지 제도라는 것은 그 종사제도의 기원 중에 하나가 은대지 제도죠. 그래서 은대지 제도는 원래 로마에서 실시한 제도야. 로마에서 황제가 그 당시 게르만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나눠줬던 그런 제도인데, 이때 이제 카르 대제가 그 아까 얘기한 투르푸아테 전투에서 기병대를 이끌고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을 격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기병대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 더욱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병대를 좀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기병 같은 경우에는 보병과 달리 그런 유지 비용이나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들에게 기사들에게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깔아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영제 땅이나 아니면 교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때 나눠준 제도가 이제 그 땅에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인권을 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땅이 이제 기사 땅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종사제도 중에 그 노마적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은대지대도. 그리고 이걸 이제 아까 그 이어받아서 카르스 대제가 은대지대를 이렇게 프랑크 왕국에서 제도화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카오스가 연이어 정복전쟁의 승리와 군사를 가시하고 있을 때 교황 네로 3세는 노마시에서 미약한 기반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교황은 파스칼리우스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을 겪은 후에 카오스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원래 교황은 예전에 동로마 그 황제로부터 정치적 보호를 받게 됐죠. 근데 동로마 황제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포기하고 물러나니까 자기를 이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그 클로비스나 카우스를 이제 발견했던 거죠. 프랑크 왕국의 지배자들을. 그러면서 이들과 결탁을 하게 되죠. 자, 카우스는 교회를 보호하고 노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마를 방문했으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교황의 결백을 인정하고 상대 세력을 징계내므로써 질서를 잡았다. 자, 며칠 후 800년에 성탄절에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여한 카로스에게 황제관을 수여하게 되죠. 레오 3세가.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 지역의 새로운 황제를 출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 그래서 그 카로스 대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선호마 황제를 그 수여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보면 아까 좀 서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기독교 문화가 합쳐진 서유럽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예전에 형식적 비잔티안 황제의 어떤 예속돼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찾으면서 동로마 황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서는 황제권, 속권하고 교권이 분리돼요. 이제 이 두 개의 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유럽 정치 과정이 형성이 되죠.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오스는 이렇게 이제 서노마 황제가 되고 그가 이제 정복한 영토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거쳐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이 사람을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교과서에 그 실려 있는 유일한 공통된 인물이 이 카우스야. 이 카우스의 역사는 프랑스 역사이기도 하고 독일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탈리아 역사이기도 하고 또 벨기에, 네덜란드 역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두루두루 검치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카우스 상을 제정돼 갖고 유럽 전체의 단결에 공헌한 정치 지도자나 경제 문학의 공로자로부터 이 상을 수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핀이나 뭐 카우스한테 상을 수여하면서 그러니까 왕관이라든지 황제관을 수여한 교황은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좀 뭐냐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문서를 하나 조작을 하죠. 그게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유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이 줬다라는 식으로 문서를 조작을 했어.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황권의 우위를 이제 주장하는 근거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의조 문서라는 걸 밝혀지죠.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였던 로렌츠 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츠 발레에 의해서 이게 사유비판을 보니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서는 8세기에서 9세기경에 그 교황청의 서기가 만들어낸 가짜 문서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밝혀지죠. 자, 그 다음에 카오스 대제가 이제 그 사전에 그 대관식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인지하고 있었겠죠. 예. 자, 하여튼 주목한 부분 그 대관식을 주도한 것이 이 로마 교황이었고 로마인들의 어떤 전폭적인 한호 속에 그 의식이 거행됐다는 것이다. 자, 교황은 면목상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드는 비잔티움 같은 제국이 아니라 카오스 같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교회에 보호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했다. 왜냐면 예전에는 동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어, 벌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뭐 사사건 간섭을 하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뭐를 내렸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황하고 충돌을 하고 있었고, 자, 근데 카오스는 아무 대가 없이 교회가 콜해주면 그냥 와서 도와주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와 교황권이 안정적인 회복하길 원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교황이 왜 카오스 대제에게 서노마 제국의 대관을 줬는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황제를 선택하고 그에게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는 지를 지니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고자 했다. 예. 그래서 황제를 임명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높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재간의 소유권은 독점했다고 믿었던 비잔티움 제국은 카오스 황제 대관을 재간의 찬탈로 이제 간주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그가 정복 정제에 익힐 것을 우려하여 관계했다. 그런데 이제 비잔티움 군사 충돌과 장기간 협상을 거쳐서 나서야 비로소 812년에 이 카오스의 황제 위를 인정했으며 카오스 제국이 그 대가로 베네치아 달마치아를 양도했죠. 베네치아 달마치아. 그래서 로마인의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보를 받고 베네치아와 달마치아는 영토를 주고 노마인의 항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뭐냐면 항제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선호마 항제는 아닌데 그냥 항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이게 이제 미카엘 1세 때요. 동로마 항제 때 동로마 항제 미카엘 1세가 그걸 이제 인정해 줬는데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국의 통치 방법 보죠. 자, 그 카오스 대제는 제국을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완비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전국을 여러 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병경백이나 감찰관을 파견해서 지방 관리를 이제 뭐냐면 감독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순찰사를 파견해서 지방 통치를 이제 그 가난한 또는 좀 했지만 좀 불완전한 형태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카오스는 서유럽 지역의 대부분 아울러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기까지 타고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제국을 구성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과 상이한 문명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융합하는 과제를 완수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자,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유효한 기반은 종교, 기독교였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기독교를 정복제 포교를 했죠. 포교 사업을 같이 했어. 근데 주의할 건 이제 단순히 종교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확대시키려고 했죠? 어, 행정 조직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카톨릭 르네상스도 그 이단으로 했던 것도 있어요. 그 당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이단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군주를 포방한 카오스는 정복지 지역마다 수도원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제국의 중심지였던 아엔의 궁전을 건설해서 통치 중심지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마인들은 성당을 이제 많이 그 세우는데 대개 그 게르만족 귀족들은 북계 그뭘 많이 세우냐면 수도원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건설하고 거기에 자기 친척들이나 아들들을 임명을 해 수도원장으로. 그래서 수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각 가문의 원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또는 심지어 왕실조차도 그걸 만들었죠 원찰을. 그래서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주지도 파견해서 그 사찰을 지휘하고 그래서 자기 가문의 어떤 권위 높이고 뭐 이런 걸로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카오스도 그 수도원을 건설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행정조직을 정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제국의 중심부인 아엔의 궁전을 이제 건설해 통치 중심을 삼았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엔에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지도 문제와 함께. 그래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고 이 아엔이 어디에 위치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아엔은 나중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열었던 곳이야.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국 여러 곳에 임시 궁전도 건설하여 이동하면서 통치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자, 그 밑에는 아엔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아엔의 건설한 궁전, 특히 예배당은 제국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로마와 라반나의 당대 건축물을 모방했으며 건축 재료도 이탈리아에서 힘들게 수송되었다. 자, 이 궁전의 권위는 카로lin거 군주뿐만 아니라 이후 신성 로마 제국 국왕들이 이곳에 대관식을 이제 치렀던 것과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자, 궁중 예배당은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이 보존하고 있었고 제국의 상서 업무도 간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직자들은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문서 업무 이게 이제 주로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했죠. 자, 간장할 수 있었기에 주변 국왕 주변의 고위 성직자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국 및 국왕의 정책과 활동에 깊이 개입하고 자문할 수 있었다. 예. 자, 그래서 행정적인과 정치 일도 같이 했다는 거, 성직자들이. 그리고 뒤에 이제 실시한
카롤링고 르네상스도 그 당시 이제 그 문화적 종교적 혁신 추구 외에도 행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인재 양성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카롤링고 소홍자도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뭐냐면 편집 작업에 필사 작업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문서 작성과 또 관련돼 있어요. 자,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고전 문명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보에티우스, 이시도루스, 베다 등 그 동로 고대의 지식과 문화를 중세에 전달한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카롤링고 르네상스의 그 불리는 형상이 주목된다.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게 좀 눈여겨볼 인물이 보에티우스라는 인물이죠. 요 보에티우스는 그 예전에 전 시간인가요? 네, 제가 전 시간에 좀 얘기했을 텐데 그 동고토 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테오드리 황제한테 기용이 돼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인데 말년에 뭐냐면 그 테오드리에 의해서 처형됐죠. 반역죄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신에게 떨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천학의 위안이라는 대하체의 명언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천학의 위안이라는 책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시도스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좀 약간 익숙하신 분이 있을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익숙하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기진장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이시도스라는 사람이 그 여러 서한들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요. 이시도스 이제 문서 컬렉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콘스탄틴 기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도스가 그 쓴 건 아니고 예전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서가 위조 이게 위조됐다고 봤죠. 그래서 이시도스 문서라고 이제 인식을 하신 분도 있어요. 콘스탄틴 기진장은. 그래서 제가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에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어떤 분이 이게 이시도스 문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되죠. 왜냐면 공민신설 물어보는데 여유당 전설을 이렇게 답을 달아놓으면 틀리겠어 맞겠어요. 당연히 틀리죠. 예. 그래서 좀 답을 다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보편적인 거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 답을 달아야지 이렇게 좀 뭐냐 갑툭튀 아니면 좀 특이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쓰시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교수들이라 해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 분야는 모르겠는데 전공 분야 아닌 거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것도 썼다가 교수들이 몰라가지고 뭐냐면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카오스 황제가 아연 궁전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불러 모아 그 통치를 도움을 될 만한 문화적 종교적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카오스 황제가 왜 카롤링고 르네상스 같은 것들을 이제 했나 여기 목적 같은 게 나오죠. 예. 참고로 이제 카오스 황제는 자기 자신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고 쓸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걸 추구함으로써 문화 지능을 깨달으려고 했던 또 사람이죠. 자, 카오스는 문화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780년에서 781년 이탈리아 원정을 전후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고 그들을 자신의 궁중으로 데리고 와 궁중학교를 또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 궁중학교가 후에 서당이나 수도원 학교의 모델이 돼요. 그 뒤에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성직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고대 교육 정통과 문화를 재발굴 축적하는 것이 시급하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궁중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성직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독교 선교를 필요한 그 고대 교육 정통과 문화를 재발굴하고 축적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궁중학교 불러가지고 그 일을 총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알키누스예요. 예. 이 알키누스 또는 알킨이라고 하죠. 알킨.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요. 그 영국 사람으로 이제 알렸어요. 잉글랜드인가 아일랜드인가 그쪽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궁정의 지식인들이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텍스트를 복구하려고 이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카로링고 소문자 체제가 나와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이거 왜냐면 기초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종전에 메로빙구 그 소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로빙구 소문자는 좀 약간 복잡하고 쓰기가 불편했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만든 것이 카로링고 소문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괄적인 글자체가 교환됐고, 이 카로링고 소문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소문자 기원이 되죠. 그 다음 7자유학이라는 종교활동가 학문의 기초를 이뤘다. 자, 이 7자유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일종 기초 과목이야. 우리가 국영수를 배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7개 과목이 있어요. 기초 과목. 문법이 있고 수사가 있고 논리가 있어. 그래서 이게 기본 교육 과정이에요. 이 3개 과목은 그 외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산수, 기하, 천문, 음악 이런 것들이 있어. 4개 국가는 선택 과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중에 3개 국가를 선택을 하면 수료를 하면 학사학위를 줘요. 나중에 대학교에서. 그래서 초보적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예, 나중에 얘기지만 자, 요 내용도 이제 있고 요때 이제 그 뭐냐면 주요 언어가 라틴어였죠.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 문법도 정비돼서 중세 라틴어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뒤에 이제 라틴어가 중세 시대 때 일종 영어 역할을 하죠. 국제어 역할을. 그런데 이 라틴어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로마 시민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예요. 그 당시에 사어였어, 사어.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카르테즈는 이걸 이제 뭐냐면 되게 그 호주어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했죠. 그래서 카르테즈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게르만어 모국어를 이제 고집하지 않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되게 힘썼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이제 뭐냐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은 몰라도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이 있었나 봐 좀.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제도교회의 발전과 성직자 양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목표에 초점을 놓였지만 결국엔 카오스 제국의 문화적 혁신에 크게 기여를 가져왔다. 자, 궁중학교는 성당 및 스토온학교의 모델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카롤링 시대의 스토온에서 본격화된 필사 작업과 서적 제작으로 인해 상당수 고대 저작들이 소실되지 않고 9세기 필사본 형태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 이와 같은 문화적 업적은 비잔티움에 비해 천박했던 카오스 궁중의 권위와 위험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요. 자, 여기 밑에는 이제 중앙집권화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카오스 대제 중앙집권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와 같이 이제 시도는 했지만 이게 좀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불완전했다. 예. 그래서 카오스 대제 이후에는 흐지부지 됐죠. 자, 각 지역의 토착귀족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오스 대제는 그들에게 백작의 지위를 하사하고 지방간을 임명했어요. 지방간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봉이라는 것은 이제 영토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영토 하사를 통해서 그 봉건적인 주종 관계를 국가의 통치 조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약 500개 정도의 백작력이 존재한 걸 추정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봉을 받은 영토를 받은 그 귀족들은 나중에 중세 시대 때 그 말하는 봉건제 있죠? 봉건제 기사계층과 연결되냐? 연결이 안 된다고 봐요. 보통.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봉건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11세기 아니라 9세기 때 형성이 되죠. 9세기 때 이민족이 침입받으면서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건제니 장원제니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요때 형성된 이게 봉건제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서 형성된 그 귀족 세력들은 뒤에 이제 9세기 이후에 봉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때 연결된 기사계층들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게 학계 통설이에요. 통설. 그래서 기호는 될 수 있어도 연결성은 부족해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총에 나와 있어. 서총. 서총.
그래서 서총에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하여튼 국왕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기반으로 지방을 통치했던 백작들은 재판권과 군대 통솔권을 지녔으며 백작령에서 국왕의 재산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주교와 대수원장들도 주교이면서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까 이제 교회가 이제 일종의 행정조직과 연결됐다고 했죠. 이런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오스는 지방세력을 감찰하기 위해서 성과 속의 관리를 한 쌍으로 묶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자세히 되어 있냐면 서양사 개론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 속의 관리는 무슨 말이냐? 이들 이제 순찰사라고 하죠. 예. 지방세력들을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 순찰사를 이제 파견했는데, 요때 성이라는 거는 성직자야. 그 다음에 이제 속이라는 것은 귀족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성직자 귀족을 각각 한 명씩 파견해서 관찰사 또는 순찰사를 파견한 구상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자, 요 구절이 이제 약간 서계와 좀 달라요. 서계와 달라. 네. 그 서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계 그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들은 중앙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은 왕의 명령과 왕의 파견하는 순찰사는 왕의 명령과 왕의 그 통제하는 것은 왕의 명령과 왕이 파견한 순찰사는 속인 귀족과 고위 성직자 2명으로 구성되고요. 주백을 통제할 권한이 있었으나 그것은 사르만와 같은 강력한 왕이 중앙에 있을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르만 이후에는 안 됐어도 그때 당시에는 통제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구상만 했지 실제로 이걸 옮기지는 않았다, 파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약간 어감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파견했느냐 걔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머릿속에 구상만 했다, 계획만 했지만 실제 하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계 쪽보다는 서강자 쪽이 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강자는 뒤에 이제 그 뭐냐 최근 영국 경향 같은 걸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 요 부분에서는 좀 서강자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간습법을 이제 성문화 시켰거든요.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계엄만 법도 있잖아, 부족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글자로 옮겨갔어. 예전에 구전으로 전달해 줬는데 글자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들었던 간습법의 대표적인 게 뭔가 성문화된 법 중에 뭐냐면 샬리법 있죠, 샬리법. 후에 중세 시대 때도 많이 어, 등장하는 법인데 요때 이제 뭐냐면 법정을 편찬했죠. 자, 그래서 일관된 통치 기반 확보에서 작센, 투엔, 프리스탄트 같은 정복한 지역의 간습법을 성문화 법전으로 편찬했다. 그래서 제국 정치에 통용된 법령도 발표했다. 그렇지만 제국의 통치를 위해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카오스 제국의 봉건화 경향은, 지방 분권화 경향은 진전된 방향에 로드비코누스가 제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분열이 불가피했다. 자, 여기 로도비쿠스라고 하는데 좀 약간 좀 저도 요 표현이 요즘에 이제 프랑스어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영어식 표현이 좀 익숙한 저도 배울 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루이 경고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루이 경고낭. 그래서 이 카오스 대전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한 명만 나왔어, 막내. 그래서 루이 경고한테 그 제국을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 좀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누이 건광이 또 죽으니까 또 뭐냐면 그 아들들이 좀 나눠 갖게 되죠. 이 베르댕 조약이고요. 근데 첫째 아들이 또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또 나눠 갖게 돼요. 이게 이제 870년에 맺어진 메르신 조약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카오스 황제가 이제 이룩한 강대한 제국은 그가 사망하자 곧 해체된 위기에 직면했다. 제국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기반에 결여했기 때문이다. 카로링거 시대의 경제는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그 이득은
왕실의 재정이 흘러가지 않았다. 교회 조직이 왕권에 협조적이었지만 왕권이 지탱을 토대로 삼기에는 미약했으며 지역 세력들이 너무 지역 세력 제압하려 했는데 더 강력한 무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이용했긴 했지만 교회 조직권이 안 되었고 결국에 군사적으로 이제 키워야 됐죠. 지역 세력 제압하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정이 이제 악화됐고 더구나 카오스에 이은 계승자들은 전임자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역량을 지니지 못한 채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으며 나아가서 제국을 하나도 유지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 카오스 황제는 본래 아들 3명이 있었으나 제국을 물려줄 때는 막내 아까 누이 건공왕밖에 없었죠. 루드비쿠스가 한 명만 남아 그에게 제국 전체를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후계자는 아버지만 카리스마적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나 귀족들, 자신의 아들들이 커져가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제국을 통제하지 못해 제국은 결국 분열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자, 노드비쿠스가 살아있을 때 끈질기게 상속을 요구했던 아들들은 그가 죽자 마침내 제국을 분할했는데 일단 3명의 아들에 의해서 1차 분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 노타르는 황제권 함께 알자에 속한 제국의 중부를 이제 상속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테를 다스렸던 둘째 피피누스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독일 왕이 루드비가 네 번째 대마리 샤르가 있었어. 나머지는 이제 각각 나눠 갖게 된 거죠. 요쪽이 이제 나중에 동프랑크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랑스 쪽이죠. 서프랑크 지역이죠. 자, 근데 이제 상속 영토에 만족하지 못한 두 동생, 그러니까 누드비와 데머리 샤르는 연합을 해서 노타르 왕의 그 형하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맺어진 것이 베르댕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이제 왕국의 경계선을 확정하게 돼요. 자, 요거는 국경선이라는 것은 당시 언어 관계가 아니라 주 지리적 경계를 토대로 구분됐으나 점점 항구적 성격을 갖게 되고 언어적 분리가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국경선이 원래는 국경선이라는 의미였는데 통치 범위인데 이게 이제 민족의 어떤 언어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됐다는 거야. 이 선이. 예. 그리고 메드젠 조약을 거쳐가지고 이제 국가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르덴 조약하고 메드젠 조약은 이 조약을 거쳐서 세계 국가의 국경선의 어떤 원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말은 이제 프랑스어권, 독일어,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또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그 카르스 대제까지는 동일한 교과서로 배워요. 내용을 카르스 대제 내용을. 근데 이때부터는 각국이 다른 역사로 이제 나가게 돼요. 855년에 중프랑코 왕국의 노타르가 사망되니까 그 노타르 아들 세왕 아들이 지네끼리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갖고 이제 그 작은 아버지죠. 동서 프랑크 지배자들이 공격해서 영토를 이제 빼앗아가. 그래가지고 그 메르시엔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로타르기아 그래서 노타르의 땅 첫째 아들 땅은 이제 두 동생에게 이제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노타르 세 아들은 상속한 중프랑크는 이제 요 노타르기아 땅을 뺀 나머지 지역을 이제 갖게 돼요. 거기가 되게 이탈리아야. 그래서 카로링그 권위가 잠식되었고 지방 귀족들도 자신의 세력 확장 있게 그나마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탈리아 왕국도 다 나눠갖게 돼요. 또그 지방 세력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서프랑크 왕국이나 동프랑크 왕국이나 거기에 이제 그 프랑크 집안은 유명무실화됐다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왕권도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프랑크의 카로린가는 무력하기 이제 마찬가지다. 바이킹 공격이 거셌지만 속수무책 당하기 일쑤였고 지방 유력자들에서 봤을 신도 없었다. 각 지역의 여러 맹주들에 의해서 분할되었고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됐고요. 결국에는 대가 끊어져 가지고 카로링거가 아닌 로베르가의 위크 카페 그러니까 오늘날 일드 프랑스 파리를 지배했던 그 조그만 중소 제국가 있어요. 그에게 이제 그 망해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왕조가 요때 창설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카페 왕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에 비해서 중세 초에 비교적 안정된 왕권을 확립한 건 동프랑크였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서기 관점하고 약간 다른데, 그 서기에서는 이 동프랑크 왕국 부분, 독일 부분을 설명할 때, 그 당시에는 부족공이라는 세력들이 강해서 왕권을 위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서술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좀 다르긴 하는데 일단 넘어가죠. 919년 작센 공작 하이니가 새로운 왕가를 이제 개창하죠. 이게 작센 왕조인데 이 영토와 세력을 확장했으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오토가 비교적 그 오토라는 인물은 되게 유명하죠. 안정된 상에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특히 오토는 카롤린거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대관식을 아까 유명한 데 있죠. 아엔에서 교행했다. 여기 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엔을 있나요? 잠깐만요. 네, 있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노타링기아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건공안의 큰아들이었던 노타르가 차지했던 땅인데 요걸 이제 뭐냐면 두 개의 아들이 따라갖게 된 거죠. 요 지역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르샤인도 짓고 여기가 아엔이야. 아엔. 요 위치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익숙한 위트레이트, 예, 위트레이트주하고 유명한 여기 있고 여기 보니까 함부르크도 있네요. 예, 함부르크. 음.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도시든 여기에서 한번 또 익혀 두세요. 그래서 눈에 발려두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여기 라반나도 있고. 자, 그리고 아까쯤 얘기했던 베네펜토 공화국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엔에서 번영했고, 이때 이제 중서부 유럽에서 그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이었던 마자르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유럽 전역의 명성을 높였다. 결국에는 오토는 962년에 교황 요하네스 12세부터 황제 대관을 받게 된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 나가서 유럽 기독교 세계를 구원한 세속적인 심 동프랑크 독일 왕의 이 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황제의 대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신성 로마 황제가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후대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신성 로마 황제라고 지칭한 거는 뒤에 얘기해요. 작센과 다음에 이제 호헨슈타이트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일사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별칭이 더 유명하죠. 바로바로사. 예, 빨간 수염이라는 이제 명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신성 로마 황제라고 칭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그걸 이제 소급해서 이제 그렇게 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드 인스는 나중에 그 독일 민족주의의 어떤 상징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럼 봉건제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봉건제도는 보통 봉건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서에서는 이 봉건제도 관련된 설명이 주구장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외로 봉건제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107페이지에서 그냥 109페이지 정도? 요것만 딱 하고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끝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아니, 그 다른 책에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봉건제도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까 이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빼먹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좀 설명이 여기는 자세히 안 돼 있는데 요 그 당시 이민족의 침입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9세기 때죠. 보통 9세기 때. 자, 9세기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프랑코 왕국이 분열돼 있었어요. 프랑코 왕국이 분열돼 있었고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이민족이 침입이 많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민족이 어떤 이민족이냐?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제 제일 중요한 노르만족들. 이들 이제 바이킹이라고 하죠. 원래는 노르만족도 얼마나 이제 게르만의 일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부 게르만의 일파였는데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을 때 4세기 때 같이 이동하지 않다가 그냥 북쪽에 있다가 이 당시 뭐냐면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이동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얘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스칸디아 반도 지역이나 덴마크 일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끼리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싸움 기술이 많이 늘어났죠. 전투 기술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몸집이 커요.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스웨덴인 있는 사람들은 그 남자 평균 키가 185고 여자만 해도 175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전투 기술과 이런 큰 몸집을 가지고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노노만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마자르족 있죠. 예. 마자르 지금 헝가리에 전착돼 있죠. 근데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카토릭 개종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자르족 보니까 이거 아시아인이 아니고 유럽인이지 않냐 했더니 지금은 혼혈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던 이슬람 민족이 있죠.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겠네요. 예. 이들이 이제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노르만족한테 뺏기지만 이 지역은 그 외에도 뭐 슬라브족, 아바르족이 이제 동료배들이 들어왔고 그다음 불가르족들이 들어오게 되죠. 뭐 등등. 자, 그래서 안에는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힘없는 자들은 일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힘이 있는 자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방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지방 세력들이 서로 간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열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봉건제고 삼국구조서 있다는 거. 봉건제가 형성되죠. 봉건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주종제도고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도죠. 예. 그래서 이제 쌍무적 계약관계, 일반적 예속관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보기 전에 잠깐 뭐 봉건제 기원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종관계는 이제 크게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클리엔테이지라는 게 있죠. 피보호자 관계,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 이건 로마적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제라는 게 있어요. 종사제. 얘는 게르만족 요소죠. 그래서 이 게르만들이 이동하기 이전에 부족 생활할 때 보통 약탈 경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탈할 때 그 앞에 섰던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종자들이 이제 같이 협동해서 약탈했는데 이 우두머리만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절대 충성하는 그런 종사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원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프레카리온 이걸 로마적 요소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그 보통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용인권을 주죠. 사용하는 권한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은대지 제도. 자, 은대지 제도도 이거 노마적 요소인데 이게 이제 원래 노마에서 처음 실시했다가 했지만 실제로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카로스 마르테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확대시켰기 때문에 뭐 게르만족 요소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카로스 마르테는 토지를 나눠주는데 이 프리카리움 제도를 이용했죠. 이렇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용인권을 줬죠. 용인권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봉건제의 시기는 이제 봉건제 형성 과정은 일단은 9세기 때 성립돼서요. 예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성립해서 10세기 말에 서프랑크 지역에 이제 전역으로 확대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 해체되냐면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 때 해체되죠. 그래서
성립 과정은 이제 좀 여기서 잠깐 언급했고 봉건제 장원제 해체 과정은 그 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9세기 때 성립되고 그 다음에 10세기 말에서 이제 확립되다가 14세기, 15세기 해체되고요. 장원제 같은 경우에도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노동지대를 바탕 고존 장원제고요. 11세기에서 14, 15세기 전까지는 그다음 화폐지대나 생산물 지대를 바탕한 순수 장원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보죠. 자, 게르만 대이동으로부터 이슬람, 바이킹, 그리고 마자르족이 유럽을 위협했던 10세기 이르기까지 유럽은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지속되었다. 자, 무엇보다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서히 봉건제라는 새로운 정치 군사력 자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구심점이 붕괴된 가운데 지방의 원심력이 형성되고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체제에서 무력을 장악한 주군이 토지는 물론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그의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가신 혹은 봉신은에게 봉사의 대가 봉투를 제공했다. 자, 이거는 이제 봉건제 상부 구조인 종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노마 은대제도와 게르만 및 갈려 노마 지역의 종사제의 기원을 둔 이 제도는 아마 이제 갈려 노마 제도 종사제는 이제 그 게르만족들이 이제 했던 그 내용들 주종 관련된 내용 같은데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이 종사제도가 아니라 이 주종관계네 주종제도네. 잠깐만요. 예. 공건제도가 상위 구조가 주종관계야. 제가 아까 말을 좀 헷갈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주종관계고 이 주종제도가 이 주종관계. 예. 그게 이제 종사제, 크레덴테이지. 예. 요걸 제가 종사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주종관계요. 예. 그래서 주종관계 그다음 종사제 주종관계 맞네요. 예. 하여튼 주종관계가 크레덴테이지와 종사제 이렇게 나눴다. 좀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나가서 자, 하여튼 종사제 기원을 둔 이 제도는 8세기 망치 카오스 군대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병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던 시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자, 카오스는 기병을 동원한 전사들에게 충성 사역을 하게 하고 봉사의 될 정도의 충분한 토지를 악령지나 교회 소유지 토지에서 제공했다. 자, 이때 이제 전사들은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동안에 수요받은 토지를 통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이때 봉투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용인권을 반시했다. 그래서 이 용인권 꼭 기억을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권화 됐어. 예. 상호 간의 군사적 의무의 관계에 토대를 두었던 그와 같은 주종적 협력 체제가 카르스 가문이 제국의 지배자가 되면서 국가의 공적인 통치 체제로 확립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그 영향이죠. 요거는 카르스 대제에 이제 때 가서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의 공적 토지제도 확립되었다. 예. 영향 이 제도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그 카르스 대제가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만드는 카르스 마르테 만든 이런 이제 뭐냐면 그 기병 은대지 제도를 바탕한 기병 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사 즉 귀족들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으며 통치자는 봉투를 매개로 왕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동원체를 확립하였다. 자, 귀족은 그 봉투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불인권을 가지고 있죠. 자, 불인권이라는 건 징세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주군조차도 그걸 건들지 못하죠. 그래서 재판, 징세 등 배타적 지배권을 보장받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보유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에 대해서 영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자, 이처럼 봉건제의 본질인 복전과 보호의 관계는 봉건사를 구성하고 있는 국왕으로부터 그 구조의 최하위 층인 위치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농민까지 모두 포괄되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위 계층 상부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종제도로서 서로 상부적 계약 관계고요. 그다음에 하부구조인 장원제도는 일반적 예속 관계죠. 그렇지만 이제 장원제든 이 주종 관계든 그 큰 봉건제 테두리 속에서 다 그들의 삶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해졌죠. 자, 그 봉신대는 가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봉의 세습을 요구해 결국에 관철했다. 자, 그래서 이제 봉의 세습을 이제 할 때도 이게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뭐냐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충성서약을 해주는 거야. 충성서약을 하면 안 하면 이 봉의 세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반면 주군들은 봉신대 여러 주군들과 봉건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여러 명이 이제 체결하죠. 그 주군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한적 의무만 수행해 불이익을 초래하는 걸 막고자 우선적 봉사를 강요하는 최상신설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의 봉신이 여러 명의 군주들을 섬기는 경우가 있죠. A군주, B군주, C군주. 근데 얘네들끼리 싸우면 어디를 1순위로 해서 충성 서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계약문서, 봉건적 계약문서에 적어놔요. 일단 싸우면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이런 식으로. 자, 11세기 이래 프랑스 왕들은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봉건제도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출현되긴 했지만 지형보다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군이나 봉신의 봉건적 의무와 권리가 상이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봉건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프랑스식 봉건제죠. 근데 이제 봉건제도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해서 다른 모습의 봉건제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카톨릭 가문이 쇠약해지고 이어지는 왕가들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에 이제 자리 잡은 봉건 세력들이 강한 경향을 띄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봉건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딱 간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총론을 이제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서 농업경제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됐네요. 예, 제가 요번에 이제 농업경제하고 상업의 부활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도 일단 빨리빨리 나가기로 할게요. 예, 많은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예,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